오늘 제목을 발명된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밟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있죠. 땅의 역할이 있죠.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이 여인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여인을 도운 땅은 어디입니까?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입니다. AD 31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게 하시려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역사를 이루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있었고요. 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극도의 변질, 가톨릭으로 대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 아닌데 이 미국을 가만히 분석해서 보면 이 지금 원래 250년 지난 7월 4일 날 엄청난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불꽃놀이 포함해서 많은 걸 했지요. 독립기념일에 250년을 기념해서 굉장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이,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도왔던 그 땅인 이 미국이, 그리고 정말 이 청교도의 국가였던 미국이 어떻게 해서 용처럼 말하게 될까? 한편으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땅이고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존재케 되고 정말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때 이런 위대한 제국이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미국만큼 어떻게 하여서 용처럼 말하게 되는가? 순결한 여인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가끔은 그 여인을 또 도왔던 땅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셔서 그 새끼양같이 순수하다는 의미거든요. 새끼양은 순수한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 변질된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멀쩡하던 세력이 미국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대쟁투적인 사고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대쟁투를 치르는 집요함이 신대륙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땅이 여인을 도와서 그 자체를 구원하게 되자 이것을 메이플라워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1662년이니까 플리머스 항구 보스턴에. 근데 결국은 땅이 그 여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자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했어요. 용은 굉장히 분노한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완벽하게 씨를 말릴 수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분노해서 싸우려고 하는 세력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진행해 볼까요? 사단을 도운 땅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여자를 도운 사단은 그 변질시켜야 됩니다. 근데 왜 변질시켜야 되는가? 사단을 도와서 여인을 도왔는데 이 땅에서 소위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재림하기 시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제국이 이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변질시켜야 됩니다. 강력한 국가를 변질시키면 사단의 굉장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미국이 오늘날 같지 않고 저 아프리카 잠비아쯤 되는 국가 수준이었으면 사단이 활용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단이 활용하려고 하면은 전 지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존재를 변질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청교도 신앙에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질시켜야 되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프랑스입니까? 네덜란드예요? 영국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변질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강력한 파워 국가를 만든 다음에 변질시켜서 써먹기 좋고, 두 번째, 이 땅에서, 그러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남은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국가가 바로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변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까지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조차도 변질시키려 할 거예요. 대총회를 영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변질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다 이 수족으로. 그럼 어떻게 조금 더 국가적인 이 미국을 변질시켰는가?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이분은 그렇게 크게 흔한 지폐가 아닌 $2짜리에 딱 이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 분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어요. 매우 초대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초대 건국하는 정말 그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죠.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독립 25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3대 대통령을 지냈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차지하는 미국에서의 정체성에 있어서의 그 비중은 굉장한 것입니다. $2짜리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은 계몽주의적 이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소위 말하자면은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자명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너무 멋지죠? 굉장히 멋진 내용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하기가. 이 내용은 계몽주의자 존 로크의 자연권 이론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용어, 정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이 독립선언문의 이 내용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위 미국이 독립하던 시대는 전 유럽이 계몽주의가 판치던 시대입니다. 모든 기독교회가 계몽주의에 물들고 있었어요. 순수한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스를 저 땅이 구해서 주려고 하자 사단이 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계몽주의 사상을 굉장히 덧입혀 버립니다. 기독교 사상에.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몽주의 이신론은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종교 철학이에요. 광풍과 같이 구대륙과 신대륙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에서는요,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 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계시나 기적, 종교 교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 속에서 나온 독립선언문입니다. 신은 우주를 만든 뒤 인간의 일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알아서 살도록 둔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성, 자연, 도덕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하나 씁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 사람이 쓴 성경이 뭔가 하면은 제퍼슨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이게 이분이 쓴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만 추출해낸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를 걷는 장면, 부활하는 장면, 병을 고치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예수의 신성을 언급한 구절은 모두 제거해 버렸어요. 그는 이 신론을 통해서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파괴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며 사단의 아주 무서운 비밀 코드를 미국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탁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미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초기에 미국을 만든 분들을 존경하는 분들에게 멱살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지 위대한 사상가나 정치가를 떠받드는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씀이라 해도 판별해내서 우리의 진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순도를 높여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때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787년 피터 카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신의 존재조차 대담하게 의심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미국이 생길 초기부터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독립선언문까지 기록한 사람의 정신 속에 전혀 다른 씨앗을 이미 뿌려서 출발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국은 더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별 희한한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던 민족적인 기본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오죽하면 합회장님이 연합회장님이 한번 오셨길래 우리 병원은 연합회 소속 아닙니까? 무슨 운영위원회 때 오셨길래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연합회장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은 공자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 양식은 공자님을 따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마치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해서 미국이 초창기부터 변질됐는데, 제가 사실은 시간이, 제가 이게 만든 모든 시리즈가 적어도 보름 동안 하는 시리즈인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좀 줄여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마치려니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말 이 토마스 제퍼슨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까지, 근데 링컨은 뭐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개념이 위대한 미국의 초창기 소위 필그림 파더스들이 사단이 이미 딱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에 더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존경할 수도 있는 존 F 케네디, 1961년 35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죠. 이거는 뭐 정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이분 다음에 소개할 레이건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부터 출발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1844년 교황청과의 그 소위 말하자면 수교할 때까지의 작업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미국의 최고위층 중에 2만 명 가까이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발한 이 소위 말하자면 이 모든 플랜이, 가톨릭의 플랜이 레이건에 와서 결실을 맺어서 수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원래 뚝딱 해가지고 수교하자 이렇게는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부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 청교도 정신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때 케네디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톨릭에 대해서 크게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정부 내 각종 주요 요직에, CIA나 다양한 요직에 고위층에 전부 다 가톨릭 신자 중심으로 이 그룹이 형성되면서 많은 것이 작업이 되어 와서 레이건 대통령쯤 돼가지고 수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뚝딱 1년 만에 레이건 대통령이 됐으니까 결심해갖고 수교한다. 다른 단체하고는 가능한데 교황청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정교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를 근거로 해서 1962년에 케네디의 소위 이 원칙에 동조한 미 연방대법원이 엥겔 대 비탈레 사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문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이 특별히 있는데 못하게 합니다. 어느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했고 케네디 대통령도 동의했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고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만 상권 분립이 있는 이 국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이때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하인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저 빨리 넘어갑니다. 그때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작업이 되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이 내용은 김대성 목사님이나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거룩한 동맹이라 해서 드디어 수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4년에 참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금씩 용처럼 말하게 변질된 새끼양 같은 나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해서 그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결단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경향이 있는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사치 같고 말을 가볍게 하고 그분을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보다는 그 이후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이후가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그러므로 하는 행위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장 끊임없이 보면은 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 중요하죠. 교회를 옮기려고 해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땅을 사야 됩니다. 땅 없이 건물 올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전 세계를 의미해요. 처음 짐승은 누굽니까? 자기가 두 번째 나온 짐승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으로 나오게 되고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환권이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회가 아니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권을 다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파워를 발휘할 국가가 새끼양 같은 용처럼 말하는 그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국가라 합니다. 그냥 최후에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서 일하게 될 새끼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가 본 짐승과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나온 짐승은 교환권이고 용이 그에게 파워를 부여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편은 아닌 것입니다. 작년 말고 작년입니까? 2025년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나왔지요. 이거는 역사 이래 최초입니다. 수많은 그 매체들이 보도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출은 그런 금기를 깼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인이 이게 교황이 된다는 것은 금기 사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가톨릭 교회가 지닌 보편성과 초국가성을 유지하려면 특정 국가의 국익에 휘둘리지 않는 상징성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인 교황은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로버트 프랜시스
추기경이 가톨릭 교회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교황청의 2000년 역사상 최초의 미국 태생 교황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2000년 만에 금기를 깨웠고 뭐 이런 것으로서 모든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정말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정말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는 교환권 아닙니까? 제가 뭐 따로 돌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서 라테란 조약까지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었는데요. 그때 그 소위 말하자면은 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비오 6세가 잡혀서 발렌스 성에 감금되었다 사망해서 교환권이 끊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929년 2월 11일 교황 비오 11세가 그의 보낸 책사 가스피리와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에 의해서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소위 말 바티칸 살아납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놓친 것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생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하고 진화론이었어요. 이 두 분 중에 우리가 많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찰스 다윈 진화론 주장한 사람이, 오른쪽은 마르크스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한 분들입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세상이 생각하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2009년도 미국 BBC 창사 기념으로 영국의 BBC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 천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인가? 영국인들입니다. 영국인들에게 백인들, 기독교, 청교도의 어떤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칼 마르크스를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분에 관해서 10%쯤 아는 것입니다. 그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칼 마르크스에 대한 모든 지식의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때 물었던 홈페이지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 1000년간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인가? 좀 크게 나옵니까? 자본론. 칼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Das Kapital, The Capitalism이죠. 자본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은 그거 이전에 대단한 사상가이고 이 사람이 그 경제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 이런 데서 가장 유명한 책은 사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경제가 어떻고 이런 용어들이 애덤 스미스가 그 시절에 국부론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쓰고 있는 모든 경제 용어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웬만한 용어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시장 경제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영국인들은 가장 1000년 동안 위대한 철학자는 칼 마르크스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은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홈페이지 그 조사한 거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진리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따를 것 같지만 이미 변질된 인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예를 든다면 이 자본론에 보면 만들게 된 계기를 보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칼 마르크스가.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치 부처님이 세상 둘러보니까 너무 이쪽엔 고통이 있고 저쪽은 배고픔이 있고 이쪽엔 죽음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닦았다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부자는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 시궁창 밑에서, 유럽에도 이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뭐 방글라데시 저 오지보다 더 아마 가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마르크스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저들을 용기를 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뇌 속에서 사실 나온 책이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만든 사람으로 그 마르크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10%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석사학위를 국제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죠. 우리 그 교회가 참 약한 학문이 인문학이 매우 약합니다.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이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이 의외로 약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과 진리 속에서 너무 좁게 살면서 이 바깥과는 약간 차단이 돼 있다가 보니까 너무 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식에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느끼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뭐 그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 밖에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10만 명짜리 교회도 만들어내고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서영기 목사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도 50만 명짜리 교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한국 기준으로 100명짜리 교회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진리는 결단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되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시야를 달리 봐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주 딴 길로 가려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변질된 이렇게 지식이나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어쨌든 역사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향해서 재정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40절로 43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다니엘 계시록을 하셨을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단한 예언, 이 소위 부흥 전도자들이 와서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해드렸으리라 확신합니다. 핵심은 저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란 사실입니다. 열국시대, 열발가락, 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섞여 있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므로 저거는 결국은 유럽이 기반이 되는 건데 유럽이 중심이 된 역사를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인류의 최후를 그러므로 바벨로니아부터 쭉 출발해서 이 마지막 소위 미국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미국은 나오지 않아요. 유럽이 갈라진 것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로마와 같은 파워를 가진 막강 파워 국가는 미국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열국시대 이후 최후의 인류사를 예언하는 현대 정치학적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이후에 갈라진 서구 중심의 역사가 세계 마지막 시대 중심이 될 것이다. 동양인 우리는 기분 나빠요. 중국 문화도 대단하고 우리도 반만년 역사 대단한데 안타깝지만 주님께서는 로마가 갈라져 있는 그 서구 유럽 중심의 마지막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대륙의 발견과 미국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역할과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나온 나중 나온 짐승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2장은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인류 정치학적 세상 종말을 여정을 그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심판하실 때가 유럽이 중심이 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뭡니까? 인구학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중국권, 중국 문화권, 인도 문화권을 다 합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절대적 인구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은 모험심 강하고 개척 정신이 뛰어난 서구에 연동을 시켰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나열해 놨어요. 아프리카 서구 열강이 만들어 놓은 국경선언과 헤게모니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줄루족, 투투족 이렇게 살던 나라예요. 지금은 국경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의 100%의 국경선은 서구에 의해서 그어졌습니다. 두 번째, 북미 여기, 중미, 남미. 중국인들이 가서 국경선 그었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북미로 올라오면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국경선이 그어졌어요. 인도 쪽으로 가볼까? 인도, 네팔, 파키스탄 여기는 전부 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배했던 국가인데 그렇게 그어졌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들, 석유 많이 나는 국가들의 국경선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국경선을 나중에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 그었어요. 우리 한국인 아시아 볼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프랑스가 들어가서 지배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들어가서 싸웠었죠.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 의해서 다 지배받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의해서 말레 전부 다 국경선이 지어졌어요. 현대 20세, 21세기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국경선이 그어지지 않고 100% 거의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질서가 처음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 제국 이후에 갈라진 그 열국의 마지막 시대가 되겠다는 이유는 그 민족의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질서가 헤게모니가 딱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파워국 7개국을 G7이라 하죠. G7의 절대적 국가는 어디에 있는 국가들입니까?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나온 미국을 포함한 그쪽 국가입니다. 한 나라 예외가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한 나라가 끼어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USS 미시시피호를 전함을 이끌고 1853년에 도쿄 앞바다에 나타난 페리 제독에 의해서 미국이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일본을 G7 국가에 연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서부 야행에 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피터 자이안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 싫든 좋든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대화가 도래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겨눈 총뿌리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서구 열강은 일본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 싸울 상대가 아니구나.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배울 상대이다. 그래서 일본은 초슈 오인을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일본 사람들 영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오른쪽에 구루마의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 하지만 한국식 영어 하겠습니다. 콩글리시 핸들. 영국도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요. 일본도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영국에 미친 국가입니다. 영국을 배우고 유럽을 배워서 아시아를 벗어나자. 아시아의 로케이션은 아시아지만 모든 것은 서구와 함께한다. 탈라 정책이라 탈아 정책. 아시아를 벗어난다. 이게 일본에 꽉 차 있었어요. 이 여기 5명이 초시 오인인데요. 엔도 겐스케 일본 조폐 아버지 서구에서 돈이 중요하더라. 우린 동전 썼는데 지폐 배워온 사람이 엔도 겐스케입니다. 왼쪽 위에부터 쭉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노우에 마사루 일본 철도의 아버지. 서양처럼 철도가 좋아야 우리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부터 해서 경성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해서 만주로 철도를 놓고 수많은 자원을 수탈해가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철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정치 총리 대신인 여러분 들어봤을 직한 이름 이토 히로부미 서구의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야마오 요조, 일본 공업의 아버지. 이 사람이 서양에서 이거 공업을 배워온 뒤에 사뇨,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인을 만든 사람이 이 야마오 요조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의 외교의 아버지입니다. 서양과 함께 어깨를 나누려면 외교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초시오인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위대한 필그림 파더스예요. 이들이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일본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폴 케네디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일본은 서구 열강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성장한 유일한 비서구 국가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안 끼워줘도, 한국은 안 끼워줘도 저 G2 국가이나 마찬가지인 중국은 배척하려고 해도 이용은 하지만 미국이 어디는 끼워주겠다? 서구 열강에 일본은 끼워주겠다. 강함과 약함이 섞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서구 열강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인데 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구 열강이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강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다. 중간쯤 강한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다. 그 다음 강한 나라는 폴란드, 북유럽, 동유럽쯤 된다. 러시아하고 그 연방은 따로 좀 취급을 했습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인류사가. 기가 막힌 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세상 학문을 곁들여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 땅은 지금 이곳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자를 도왔던 땅에서 똑같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 방금 말씀했던 이 네 부류로 이렇게 이 열국 시대를 현대 국가를 분리해 놓은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이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제국입니다. 위대한. 미국은 참으로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발명된 국가라고 묘사했는데 제목을. 그럼 이 소위 피터 자이안 지정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The Accidental Superpower 그랬어요. 슈퍼파워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Accidental. 정말 우연히 슈퍼파워가 되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미국이 이 시대 초강대국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됐다는 거예요. 이 책이 꽤 두꺼운 책을 섭렵해보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미국의 역할이나 헤게모니가 바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 만일 중국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오늘 여기 다 떠나가지고 옆에 큰 교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는 게 낫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금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결단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않아야 됩니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it from Hegemon이라는 책에서 이 두 학자는 중국의 부상을 미국을 대신할 국가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국제정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학자들은 이 책을 그냥 휴지 조각 취급합니다.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칼툰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1925년에 미국은 이게 미국의 그 로버트 라고 하는 아티스트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 그린 그림인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아프리카가 쫙 커서 나중에는 결국은 미국은 요만해질 걸로 예상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게 있는 정서로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미국이 최고가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성경대로 지금 미국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 데릴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제국이라는 책에서
중국은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자이는 또 다른 그의 책에서 The Absent Superpower,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슈퍼파워, 미국이 결석했다 이 뜻인데 소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저기 국기를 쫙 보면은 미국 국기가 없어요. 없는 저 자리에 중국 인민 국기가 저기 달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구가 10번 뒤집어졌다가 일어날지라도 모든 상황을 보면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러면서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인 지정학, 정치학, 경제학, 인구 통계학적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짧게 여기 요약해 놨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정보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지금의 중국이 요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미국이 적당히 키워주면서 이용할 뿐이에요. 세계 공장 아닙니까? 아주 싸게 월마트 가보십시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뭐 별로 있는가?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키워서 써먹을 뿐이지 결단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자면 모든 소위 국제 통화를 처음에는 금으로 주고받았는데 달러로 주고받다는 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이게 미비한 것을 고친 것이 스미소니안 체제, 그 다음에 또 고친 것이 킹스텐 체제였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거래하고 조정하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IMF입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90년대 IMF 체제 같은 그 IMF예요. 이 브레튼 우주 체제와 페트로 달러도 잘 아시죠, 여러분? 1974년에 오직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2024년도 6월 달에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돈은 달러입니다. 세상을 차지하게 된 초강대국이 미국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의 강대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다 중남미를 잡아먹은 국가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을 제가 노란 걸로 해놨는데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신생국이었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동부 13개 주만 가지고 영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과 서부확장전쟁, 남북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개입하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드디어 부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두 번에 개입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을까요?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위에는 독일이 1944년도에 만든 비행기이고 밑에는 왼쪽에 비트 스피릿이라고 해서 1989년 거의 뭐 현대전에서 쓸만한 무기를 만든 건 미국입니다. 누구 거 뺏긴 것 같죠? 위에 거 좀 뺏긴 것 같지 않습니까? 1944년도에 독일은 이미 최현대식 이 특별한 비행기들을, 특수 비행기들을 독일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V1이라는 거, 영국을 때리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유일하게 섬나라인 유럽을 다 잡아먹고 미국이 노르망디로 이렇게 소위 개입하기 전에 영국을 거의 박살내도록 한 그 소위 기술, 로켓 기술을 나중에 발전시키는 V1, V2 이렇게 해서 소위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 모형이 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물리학, 화학, 공학, 자동차, 우주, 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과학 강국 중의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유럽을 다 잡아먹고 영국은 건너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막 계속 때렸거든요. 그래도 중에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노르망디를 통해서 다시 미국이 크게 된 계기가 됐죠.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아담 하니에란 정치경제학 교수가 쓴 소위 석유화학 제국이란 제목으로 이 뉴 레프트 리뷰라는 데 기고한 글 내용에 보면은 미국은 1차와 2차 대전 사이에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두 전쟁이 미국을 만들었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석유
화학 산업 지식이 미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완전히 잿더미가 된 유럽보다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석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석유를 중동에서 많이 가져와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고 석유 화학 산업 때문이에요. 산업.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유를 먼저 틀어지어야 되겠지만 세계 최고의 메이저 7대 석유 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SK, GS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유소.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갖다 대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업들, 여러분 익숙한 몇몇 브랜드 그 로고하고 이름이 있을 거예요. 7개가 가장 큰. 그래서 이거는 이쪽 분야에서는 세븐 시스터스 이렇게 부릅니다. 세븐 시스터스 중에 5개가 미국 회사이거나 미국계 회사입니다. 2개는 영국 회사이거나 영국계 회사인데 이 미국과의 영국은 특별한 관계예요. 이 회사들이 단순히 석유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아마 입고 있는 거 이거 석유일 거예요. 플라스틱 여러분 그 페트병 같은 거 잘게 부숴서 설탕처럼 부숴서 설탕 옛날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솜사탕이 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부셔갖고 소금이나 설탕처럼 작게 만들어갖고 그 솜사탕 만드는데 똑같이 집어넣으면 이 섬유질 같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거를 뽑아갖고 이거 옷 다 만든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석유 화학 소위 제조 기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또 깊이 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잘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면서 조지 프리드먼은 코넬대 정치학자 박사인데 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 적어도 그의 책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계란 책에서 염두해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발명된 나라, invented nation 접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하나의 토착지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한정된 집단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쭉 이렇게 한국처럼 진화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속성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발명된 나라라는 거예요. 좀 신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를 도운 땅에 대한 얘기, 이게 뭔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음, 용처럼 말하는 이런 사건들, 무슨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분이 쓴 책, 다른 책에 The Next 100 Years라는 책, 100년 후란 책에는 지리적 조건, 역사적 주기, 이분이 깊이 연구했어요. 미국은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5,000년 전 대한민국의 자료는 별로 없어요. 삼국 유사 가지고 막 상상력을 발휘해낼 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부터 25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 역사적 주기,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장기적으로 예측했는데 미국의 힘은 쇠퇴가 아니라 재편된다. 어떤 사람은 미국 이제 시대 다 끝났다. 영국이나 인도가 막 떠오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21세기 2020년대는 미국이 쇠퇴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계라는 책에서 현재 혼란은 미국이 조금 혼란스럽다고 판단하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250년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은 몰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30년대부터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게 될 것이다.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이 꽤 두꺼운 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서우리만큼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멀지 않는 세기에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지금은 미국이 조금 그래도 나이 싸움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굴을 변화를 시작하고 그거를 이 사람은 예측하기를 2030년 딱 시작되는 순간 미국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파워와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사상과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건데, 이 새 사상과 정신을 지배할 그 뒤에 있는 세력은 누구일 것인가? LA에 있는 이 엄청난 인구들 가운데 이 사실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극소수의 퍼센테이지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진리의 백성으로서 미국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어떤 사상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알다가 보니까 매일 됐던 거 아니야. 작년에 제가 애틀란타에 가서 안식일에 마지막 호소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회 중에.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먹고 있는데 두 할머니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혹시 누구세요? 어느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저희들은요 집사가 아니고 권사예요. 그래요. 자, 권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직 권사라는 걸 쓰나요? 용어 칭호를? 그럼 이 누구일까요? 일요일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많은 유명하다는 재림교회 강사들이 애틀란타에서 전도회를 할 때마다 자기가 초청받아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흥 강사하면 이쪽 우리 교회 집사님을 또 데리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에 한 분이 연세가 할머니인데 104세였어요. 꼿꼿하고 정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온 젊은 분은 젊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85세였어요. 104세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제가 그 많은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목사님 같은 설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내용이 보통 예언전도에 오면은 그 금머리가 또 이런 쪽으로만 계속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초청을 계속 받았었으니까.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개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결심했다는 거예요. 발명된 나라는 아직 힘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힘쓰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곧 일요일 위험령이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미국은요 예언적으로 보면 아직 제대로 힘 안 썼어요. 우리 너무 사전에 힘을 빼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지뢰겁을 먹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용처럼 말할 때가 오는 겁니다. 대정투에 개신교회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학자들은 적어도 2030년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국이 탄생하거나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진리 가운데서 강건하게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이 나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디로 피합니까?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막으로 가고 산속으로 가고 그것은 1960년대 통할 만한 기별이었습니다. 21세기에는 산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상태 박사라고 있습니다.
전 WHO 서태평양 지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분과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WHO 총책임자였어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돌며 외교 무대에 서보고 수많은 세계 정상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놀라운 달변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일주일 전도에 딱 참가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마닐라에서 필리핀. 그때 지금 마닐라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갔었어요. 목사님, 내가 유명하다는 대통령들 다 만나보고 해도 듣기는 좋은데 뒤돌아서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103세에 코로나로 202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집사람이 방문했을 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기별이 지성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보면 전도한다 그러면 어려운 거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대학 교수들, 위대한 놀라운 정치가들 이런 분들을 인도할 줄 못하고 있습니까? 접근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다 놀랍니다. 목사님, 그런 기별이 어디 있냐고. 멀지 않는 미국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